당신들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 이 날벼락 같은 말이 담긴 유언장 앞에서 세 남매는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노후 자금이 영원이라며 자식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아온 아버지. 그런데 갑자기 드러난 12억 원에 숨겨진 재산과 충격적인 유언. 이것은 한 가족을 뒤흔든 실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을 쿵하고 내려앉게 할 한 가정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자식들을 20년 넘게 속인 아버지.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펼쳐진 충격적인 진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의 사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김영호 가명 씨의 세 자녀들입니다. 큰아들 김진수 58세, 작은아들 김민석 55세, 그리고 막내딸 김지연 52세. 세 남매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인생 최대의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낯선 여성이 나타났어요.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이 아버지 영정 앞에서 오열하는데 우리는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김 사장 부인이라고 부르더군요. 우리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큰아들 진수 씨의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세 남매는 그 자리에서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 김영호 씨는 10년 전부터 자식들 몰래 재혼해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영호 씨는 6.25 전쟁 직후에 태어나 평생 고생만 하며 사셨습니다. 적어도 자식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손재주가 좋아 목수 일을 배워 가구 공장에서 일하셨죠.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어요. 20년 넘게 같은 옷을 입으셨고 외식은 꿈도 꾸지 못했죠. 명절에 우리가 용돈 드리면 아이고 이걸 다 어디에 쓰냐며 절반은 도로 우리 통장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연극이었다니. 진수 씨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 남매는 아버지 덕분에 모두 서울의 유명 대학을 나와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진수 씨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고 작은아들과 막내딸도 각각 의사와 변호사로 성공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취직하고 나서도 노후 준비가 영원이라며 매달 용돈을 받으셨어요. 국민연금도 없다. 저축한 돈도 없다면서요. 심지어 몇 년 전에는 급성 폐렴으로 입원하셨을 때 병원비가 없다며 우리에게 500만 원을 달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당연히 보태드렸죠. 세 남매는 각자 매달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아버지께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월세 15만 원짜리 낡은 원룸에서 사시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안쓰러웠지만 아버지는 항상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아버지는 강남에 억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재혼한 아내와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자식들 몰래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 수십억의 자산을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장례식 다음 날 아버지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유언장이 있다고.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남기신 빚이라도 있나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되는 이 가족의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유언장에 담긴 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우리는 그의 원룸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찾은 건 명품 시계, 금괴, 그리고 수십 개의 통장이었어요. 작은 아들 민석 씨의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올해 초 김영호 씨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식들이 알던 가난한 아버지의 원룸에서 발견된 예상치 못한 물건들은
이제 막 시작된 충격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 서랍 속에서 롤렉스 시계를 발견했어요. 시가 5천만 원짜리였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시계를 차고 계신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옷장 깊숙한 곳에는 금괴 10개가 보관되어 있었고요. 바닥 장판 아래에서는 현금 다발이 나왔어요. 세 남매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낡은 티셔츠에 면바지만 입고 다니던 아버지가 대체 어디서 이런 재산을 모았을까? 그리고 왜 가족들에게 철저히 숨겼을까? 더 놀라운 사실은 장례식 다음 날 찾아온 은행 관계자들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14개의 시중은행에 각각 다른 이름의 통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몇 통장은 심지어 가명으로 개설된 것이었죠. 장례식 직후에 S은행 VIP 담당자가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그 은행의 골드 고객이었다고 하더군요. 매달 1천만 원 이상의 거래가 있었다고. 우리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김영호 씨의 변호사가 세 남매를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변호사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의 고급 빌딩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호 씨의 변호사 박정우입니다. 고인께서는 10년 전부터 저와 함께 재산관리와 상속 문제를 상담해 오셨습니다. 세 남매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매달 그를 만나 투자 조언을 받고 재산을 관리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변호사 선임료만 해도 연간 수천만 원이라던데 우리에게 용돈 달라고 하시던 그 아버지가 말이죠. 더구나 아버지는 변호사를 만날 때마다 자식들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금고에서 봉인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영호 씨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유언장을 열기 전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생전에 블랙 다이어리라고 불리는 비밀 일기장을 남기셨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40년간의 모든 재산 형성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김영호 씨의 필체로 내 인생의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밤 무언가를 적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가가면 항상 서랍에 급하게 넣으셨죠. 그게 이 일기장이었군요.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자식들을 평생 속여왔다. 가난한 노인 행세를 하며 그들의 돈을 받아온 것에 대해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었다. 세 남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은 계속해서 그의 비밀 인생을 드러냈습니다. 실은 내가 가구 공장에서 일할 때 특허 기술을 개발했다. 50대 중반에 그 특허를 대기업에 팔아 5억을 받았다. 그 돈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고 자식들 몰래 사업도 했다. 자식들은 내가 단순한 목수라고만 알고 있지. 아버지는 비밀리에 가구 디자인 특허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었고 해외 유명 가구 회사와 라이센스 계약까지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했던 가구점은 사실 그의 소유였으며 전국에 5개의 지점을 둔 성공한 사업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묵직한 봉투를 꺼내 김영호 씨의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 내용의 세 남매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 김영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총 12억 원이다. 이 중 현금 5억 원, 주식 4억 원, 그리고 내가 살던 진짜 집시가 3억 원이다. 하지만 이 재산의 단 한 푼도 내 자녀들에게 상속하지 않을 것이다. 유언장을 읽던 세 남매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셨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 재산을 자신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내용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평생 효도한다고 했는데 왜 이러시는 거죠? 진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유언장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 자녀들은 모두 성공했고 이미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고 자녀들에게 용돈까지 받았다. 자녀들이 주는 돈은 모두 모아두었다. 지난 20년간 받은 용돈만 해도 2억이 넘는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받은 용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두셨다니, 게다가 그 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해서 재산을 불려왔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룸 계약서를 확인해 봤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된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원룸은 아예 아버지 소유였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꾸민 서류였어요. 우리에게 월세 낸다고 하셨던 그 돈은 민석 씨의 말에 세 남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낡은 원룸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그 건물 자체가 그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받은 용돈으로 월세를 낸다고 했지만 그것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 외에도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20년간 자식들에게서 받은 금액을 일자별, 자녀별로 정리한 장부였습니다. 금액, 받은 날짜, 그 돈으로 한 투자, 수익금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큰아들 진수에게서 받은 돈 7,200만 원, 투자 수익 1억 2천만 원, 둘째 민석에게서 받은 돈 7,200만 원, 투자 수익 9천만 원, 막내딸 지연에게서 받은 돈 7,200만 원, 투자 수익 1억 1천만 원. 세 남매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받은 용돈으로 투자를 해서 원금의 2배 가까이 수익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장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메모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나를 위해 준 돈으로 얻은 수익이다. 자녀들 몰래 투자한 것은 미안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이중생활과 숨겨진 재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의도. 대체 무엇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유언장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고 세 남매는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은 전부 내 손으로 번 돈이다. 가구 공장에서 일할 때 배운 기술로 은퇴 후에도 고급 가구를 만들어 팔았다. 또한 젊었을 때부터 주식에 투자했고 부동산 투자도 조금씩 했다. 자녀들에게는 항상 노후 준비가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평생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유언장 읽기를 멈추고 서류 가방에서 USB 드라이브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영호 씨는 이 USB를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안에는 영상 파일이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변호사는 사무실의 대형 모니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김영호 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촬영 날짜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상 속 김영호 씨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 남매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값비싼 미술품들이 보였고 그는 평소와 달리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의사는 내게 길어야 3개월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다. 세 남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병세를 알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너희들에게 평생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내게는 이유가 있었다. 영상 속 김용호 씨는 잠시 물을 마시더니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50대 중반,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당시 나는 가구 공장에서 일하면서 특허 기술을 개발했고 그것을 대기업에 팔아 큰 돈을 벌었다. 그때 내게 찾아온 것이 내 옛 친구의 딸이었다. 김용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내게 관심을 보였고 우리는 곧 연인 사이가 되었다. 나는 그녀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 남매는 숨죽여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그날 우연히 그녀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되었다. 그래, 그 노인네가 완전히 넘어갔어. 곧 결혼하면 그 돈 다 내 거야. 그녀는 내 돈만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다. 세 남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상처를 품고 계셨다니.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가난한 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방어 기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내 삶의 방식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영상 속 김용호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너희가 나의 재산을 알게 되면 너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두려웠다.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지 않고 내 유산만 기다리게 될까봐. 그래서 계속해서 가난한 아버지 연기를 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수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자녀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 자녀들이 얼마나 나를 생각하는지 보고 싶었다. 그리고 자녀들이 내 재산만 바라보고 기다리지 않게 하고 싶었다. 영상 속 아버지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세 남매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너희가 매달 보내준 용돈 봉투에 적은 짧은 메모들, 명절에 함께 찍은 사진들, 이 모든 것을 모았다. 이것이 내 진짜 보물이었다. 세 남매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의 작은 정성까지 모두 간직해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뜻밖의 일이 생겼다. 내가 재혼한 것이다. 변호사가 영상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호 씨는 10년 전 우연히 만난 윤미숙 씨와 재혼하셨습니다. 그러나 김영호 씨는 이 결혼 사실을 자녀분들에게 일부러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세 남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했다니, 그것도 10년이나 비밀로 했다니. 변호사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미숙이는 나보다 15살 어린 여성이었지만 돈에 관심이 없었다. 처음에 만났을 때 나는 여전히 가난한 노인 행세를 했고 그녀는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녀와 1년을 교제한 후 나는 용기를 내어 내 진짜 재산을 고백했다. 그녀의 반응은 놀라웠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화를 냈다.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고. 그리고 당신의 돈은 당신 자녀들에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게 진심이었다. 영상 속에서 아버지 옆으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세 남매가 봤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이 윤미숙이다. 우리는 10년 전에 조용히 결혼했고 강남에 집을 마련했다. 미숙이는 항상 내게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했지만 나는 겁이 났다. 너희가 배신감을 느낄까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중생활이 일종의 습관이 되어버렸다. 영상 속 윤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영호 씨는 항상 자녀분들 이야기를 했어요. 자랑스러워 하셨죠. 제가 봐도 너무 훌륭한 자녀들을 두셨어요.
김영호 씨는 영상에서 마지막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영상을 찍는 오늘 나는 병원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 뇌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나는 이제 너희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다. 그리고 내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도. 갑자기 영상 속 김영호 씨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더니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화면 밖에서 윤미숙 씨의 비명 소리가 들렸고 영상은 그대로 끝났습니다. 세 남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영상을 찍는 도중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 영상을 찍은 직후 김영호 씨가 처음으로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은? 지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유언장에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유언장을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자녀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 자녀들이 얼마나 나를 생각하는지 보고 싶었다. 그리고 자녀들이 내 재산만 바라보고 기다리지 않게 하고 싶었다. 이 부분을 읽자 세 남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시험했다니 그것도 20년 넘게. 하지만 내 자녀들은 모두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매달 용돈을 보내주었고 명절마다 찾아왔다. 내가 아플 때도 옆에 있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는 유언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세 남매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 내용을 기다렸습니다. 내 재산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세 남매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2억보다 더 많다니? 실제로 내 총재산은 50억 원이다. 변호사의 말에 사무실 안은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2억이 아니라 52억이라고요? 진수 씨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김영호 씨의 전체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여기 상세 내역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25억 원, 제주도 별장 8억 원, 국내 주식 10억 원, 해외 주식과 채권 5억 원, 그리고 현금 및 예금 4억 원이 있습니다. 세 남매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제주도의 별장까지 가지고 있었다니, 그리고 해외 투자까지. 그 외에도 가구 사업체 지분 가치가 약 10억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김영호 씨는 전국에 5개의 고급 가구점을 운영하셨거든요. 장인의 손길이라는 브랜드로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 남매는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인의 손길은 유명한 고급 가구 브랜드였습니다. 진수 씨도 자신의 집 가구 중 일부가 그 브랜드였습니다. 저희 집 서재 책장이 그 브랜드예요. 제가 아버지의 회사 제품을 모르고 사용하고 있었다니.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영호 씨가 그 이야기를 아셨어요. 진수 씨가 본인의 가구점에서 책장을 구입했을 때 그분이 직접 배송을 감독하셨대요. 물론 진수 씨는 아버님을 알아보지 못하셨겠지만요. 세 남매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언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재산 중 3억 원은 내가 평생 다니던 교회에 기부한다. 2억 원은 가구, 기술을 배우려는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한다. 남매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종교적이었고 젊은이들의 기술 교육에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다음으로 내 아내 윤미숙에게 강남 아파트와 10억 원의 현금을 상속한다. 10억이요. 민석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네,
김영호 씨와 윤미숙 씨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였기 때문에 당연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사실 법정 상속분으로 따지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윤미숙 씨는 유언장의 내용대로만 받기로 하셨습니다. 세 남매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혼 사실도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 그 재혼한 아내가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니. 그렇다면 나머지 37억 원은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유언장의 다음 부분을 읽었습니다. 나머지 37억 원 중에서 7억 원은 내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 세 남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들에게도 유산을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각자 약 2억 3천만 원씩. 하지만 조건이 있다. 변호사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돈은 자녀들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자녀들, 즉 나의 손주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내 제삿날에 모여서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서로 보고하고 함께 의논해야 한다. 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다운 조건이네요. 손주들을 위한 교육 자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30억 원이 남았죠? 세 남매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남은 30억 원을 어디에 쓰라고 했을까요? 남은 30억 원에 대해서는 내 세 자녀에게 특별한 미션을 부여한다. 미션이요. 세 남매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개의 작은 봉투가 더 들어 있었고 각각 진수, 민서, 지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자에게 부여된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남은 30억 원을 3명이 균등하게 나눠 갖게 됩니다. 단, 3명 모두가 미션을 완수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실패하면 30억 원 전액은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세 남매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마지막 과제를 내준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미션은 오직 본인만 알아야 합니다. 다른 형제자매에게 내용을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션 수행 기간은 정확히 1년입니다. 내년 오늘 다시 이 사무실에서 만나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각자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세 남매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지금 열어봐도 될까요?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영호 씨의 지시에 따르면 이 사무실을 나가신 후에 혼자서 열어보셔야 합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무슨 미션이 적혀 있을지 궁금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의 중요성을 믿어왔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유대다. 내가 떠난 후에도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이고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접고 세 남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영호 씨는 여러분이 성인이 된 후로는 세 분이 함께 모이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명절에도 각자 따로 아버님을 찾아뵙곤 했다면서요? 세 남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 바빠서 특히 저는 회사 일로 자주 해외 출장을 다녀야 했고 민석이는 병원 당직이 많았죠. 지연이는 법정 일정으로.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김영호 씨가 이런 유언장을 남기신 진짜 이유는 여러분 세 분이 다시 가족으로 함께 모이길 바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 남매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각자의 미션을 확인하러 가보시죠. 그리고 잊지 마세요. 미션의 성공 여부는 정확히 1년 후에 이곳에서 확인합니다. 세 남매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각자의 차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잠시 서로를 바라보던 그들은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진수 씨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종이와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큰아들 진수에게 너의 미션은 1년 동안 장인의 손길 가구점에서 일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내가 평생 해온 일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이 열쇠는 내가 평생 일해온 작업실의 열쇠다. 그곳에서 마지막 미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민석 씨도 자신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메모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석에게 이 사진 속의 사람을 찾아라. 그는 내가 젊었을 때 나를 도와준 은인이다. 그리고 그에게 내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라. 왜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는 그를 만나면 알게 될 것이다. 지연 씨의 봉투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막내딸 지연에게 이 USB에는 내가 30년 동안 쓴 일기가 담겨 있다. 너의 미션은 이 일기를 바탕으로 한 책을 출판하는 것이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배운 인생의 교훈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길 바란다. 각자 미션을 확인한 세 남매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속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마지막 인생 수업을 주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나고 각자의 미션을 확인한 세 남매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근처 카페에 모였습니다. 미션 내용은 서로에게 말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지시가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슨 게임을 하시는 걸까? 민석 씨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진수 씨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게임이 아니라 일종의 시험이겠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지. 그런데 변호사님이 주신 봉투 말고도 아버지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남기셨다고 하던데 그건 언제 받는 거지?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김영호 씨의 개인 편지를 전달해 드리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지금 카페로 직원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10분 후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3개의 봉투를 들고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각각의 봉투에는 세 남매의 이름이 아버지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호 씨가 생전에 각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맡기신 편지입니다. 혼자 읽어보시라는 특별한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봉투를 받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들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졌는지 각자 카페의 다른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진수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종이에 손글씨로 적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 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25년 전 날짜였습니다. 사랑하는 큰아들 진수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이 편지는 내가 대학에 합격했던 날 밤에 쓰고 있다. 오늘 너는 서울대학교 합격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너의 그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이 아버지로서 내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다. 진수야,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은 별로 없었다. 너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했고 그것이 아버지로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사실 나는 너의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가족 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팔았다. 그 사실을 너에게 말한 적은 없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그런데 웃긴 것은 그 땅을 판 돈으로 시작한 작은 투자가 지금의 내 재산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지 않니?
내가 회사에서 승진할 때마다 나는 몰래 소주 한 병을 마시며 축하했단다. 특히 내가 임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혼자서 눈물을 흘렸다.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라니. 그런데 너는 그 성공 뒤에 숨겨진 아픔을 알고 있니? 진수야, 내가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첫째 아들 지훈이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느냐? 내가 대신 참석했지만 그 아이의 눈에서 아버지를 찾는 눈빛을 잊을 수 없다. 부디 내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어릴 때 항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많은 순간들을 놓쳤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다. 돈과 성공은 가족과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을 절대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백할 것이 있다. 내가 35살 때 회사에서 큰 실수로 거의 해고될 뻔했을 때 내 상사에게 찾아간 것은 나였다. 그는 우연히 내 가구점의 단골이었고 나는 그에게 부탁했다. 내가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도록. 물론 너는 그 후로 실력으로 인정받았지만 그때 그 기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아마 내가 이 사실을 알면 자존심이 상할 테지만 이제 와서 고백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너와 내 형제들이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야. 너희가 각자의 길을 가면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슬픔이었다. 가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항상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버지로부터. 진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승진을 그렇게 기뻐하셨다니,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몰래 도움을 주셨다니, 그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 카페의 다른 구석에서 민석 씨도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편지는 15년 전 날짜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둘째 아들 민석에게 내가 의사가 되어 첫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다. 그날 밤 나는 병원 근처에서 내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너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에서 나는 의사로서의 자부심을 볼 수 있었다. 민석아, 너는 항상 내 맘을 잘 알아주는 아들이었다. 내가 아플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주었지. 하지만 내 자신의 건강은 소홀히 하더구나. 작년에 너가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심장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사실 내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다. 내가 의대에 진학했을 때 나는 너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에 몰래 추가 일을 했다. 가끔 너희가 아버지는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시지?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얼버무렸지. 하지만 실제로는 밤새 일하고 돌아온 후였단다. 내가 떠난 지금 제발 내 건강을 챙겨라. 너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생명은 소홀히 하고 있다. 내 아들아, 내가 건강해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무 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각박하단다. 내가 3년 전 동료 의사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넌 그 일을 한 번도 내게 말한 적이 없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의사를 직접 찾아가 그 돈을 받아냈다. 물론 너에게는 비밀로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 형 진수와 내 여동생 지연이 서로 멀어진 것을 내가 가장 안타까워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부디 그들을 다시 화해시켜 주렴. 너는 항상 우리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해왔으니까 내가 없는 지금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너를 무한히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민석 씨는 편지를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건강을 그렇게 걱정하셨다니, 그리고 그 빚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정말 아버지가 직접 해결해 주셨던 걸까요? 마지막으로 지연 씨는 카페 구석의 소파에 앉아 자신의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편지는 10년 전 날짜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막내딸 지연에게 내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단다. 내 딸이 이토록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지연아, 내 막내딸,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딸을 키우면서 많이 부족했던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너는 항상 씩씩하게 자라주었고 이제는 멋진 어른이 되었구나. 사실 나는 내가 어릴 때 딸로 태어난 것을 원망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내가 우연히 들었다는 사실을 안다. 그날 밤 내가 몰래 울었다는 것도 알고 있지. 하지만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 너는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고 딸을 가진 것은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었다. 내가 중학생 때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내가 학교에서 웃으며 돌아오지만 방에 들어가 혼자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 그때 나는 너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조용히 해결했단다. 물론 너에게는 말하지 않았지. 너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가끔은 너무 강한 척하지 말고 힘들 때는 형제들에게 의지해라. 그들은 항상 내 편이란다. 특히 내가 지난해 이혼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너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너는 끝까지 강한 척했지. 심지어 내 오빠들에게조차 힘들다는 말 한 번 하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그동안 내가 몰래 모아둔 내 그림들을 알아? 내가 어릴 때부터 그린 모든 그림을 내 서재 특별한 상자에 보관하고 있었단다. 내가 미술을 포기하고 법학의 길을 선택했을 때 나는 안타까웠지만 내 선택을 존중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그 예술적 재능이 살아있다고 믿는다. 언젠가 다시 붓을 들 날이 오길 바란다. 항상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버지로부터. 지연 씨는 편지를 읽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이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철저히 숨겨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을 모두 보관하고 계셨다니 그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편지를 읽은 후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모두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그들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셨어. 진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늘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어. 민석 씨가 덧붙였습니다.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가 왜 그런 유언장을 남기셨는지 조금 이해할 것 같아. 아버지는 우리가 다시 가족으로 하나 되길 바라셨던 거야. 세 남매는 그날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추억들을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미션이 무엇이든 그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1년 후에 다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난 세 남매는 각자의 감정과 싸워야 했습니다. 충격, 후회, 그리고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큰아들 진수 씨는 회사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이 후회했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승진을 몰래 축하하셨다는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내 성공을 자랑스러워 하셨다니 난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하다는 말을 못했어요. 작은 아들 민석 씨는 아버지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셨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실제로 그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되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다 알고 계셨네요. 이제라도 건강을 챙겨야겠어요. 막내딸 지연 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했습니다. 저는 항상 아버지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강한 척했어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죠. 세 남매는 아버지의 유언장과 편지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검소하게 사신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관과 원칙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언장 낭독 이후 세 남매는 매주 한 번씩 모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손주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함께 의논하기로 했죠. 아버지는 우리가 서로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이 기회에 우리 더 자주 만나요. 첫 모임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의논했습니다. 진수 씨의 아들은 해외 유학을 준비 중이었고, 민석 씨의 딸은 창업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아들은 음악을 공부하고 싶어 했죠.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닐까요?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손주들의 꿈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평생 일하셨던 가구, 기술을 기념하기 위해 남은 돈의 일부로 소규모 가구 공방을 열기로 했습니다. 손주들이 방학 때 와서 가구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였죠. 아버지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의 가치를 항상 강조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가치를 물려주고 싶어요. 1년 후 김영호 씨의 첫 제삿날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세 남매와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죠.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진수 씨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는 해외 유학을 준비하면서도 주말마다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는 가구 공방에 나와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의 딸은 창업 준비를 위한 첫 단계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지연 씨의 아들은 음악학원에 다니며 실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모이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그들을 다시 하나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거죠.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세 남매는 그제서야 아버지가 왜 그런 충격적인 유언장을 남기셨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즉 가족의 유대와 화합을 물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함께 술을 한 잔 올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시험하셨지만 결국은 더 큰 선물을 주셨네요. 우리가 다시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호 씨의 유언장은 처음에는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지만 결국은 가족에게 더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준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부부는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화합임을 김영호 씨는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그 중요한 삶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가치관과 사랑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